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영진 작가의 단편소설 산속의 흙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77회 한국소설 신인상 당선작입니다. 우리네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 그려지는 서사가 낯설지 않습니다. 애증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가족 이야기,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은희는 벽에 기댄다. 콘크리트 벽이 차갑다. 하늘은 회색빛이다. 아파트 너머로 겹겹이 이어진 산으로 시선이 머문다. 눈이 쌓여 있다. 원주에서 아버지와 오르던 산등성이에 눈이 소복이 덮여 있었다. 눈밭을 지나다가 은희는 벌러덩 누웠었다. 눈은 양털처럼 푹신했다. 아빠, 너무 좋다. 아빠도 내가 와서 너무 좋다. 산은 온통 눈천지였었다. 은희는 감았던 눈을 뜨고 긴 숨을 쉬며 벽에서 몸을 떼어낸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집안은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어머니는 대꾸가 없다. 현관에 그대로 서서 습기에 찬 안경 렌즈부터 닦는다. 식탁 위에는 크고 작은 플라스틱 통이 포개져 있고 볶고 무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반찬통들 안이 뿌옇다. 바닥에 앉아서 전기 후라이팬에 고기전을 부치던 어머니의 눈이 은희의 아래 위를 훑는다. 또 늦었네. 옷은 그게 뭐고? 은희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본다. 아차. 아침에 오빠를 만난다고 급히 서두는 바람에 제사 생각은 깜빡했다. 베이지색 코트 속에 파란색 니트와 하얀 모직 바지를 무심코 꺼내 입었다. 아침부터 한 일련의 행동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거부하는 무의식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든다. 무의식이 진실이라던 발레리의 말이 떠올랐다. 오빠를 만나러 가는 길에 검은 구름을 보면서 한방눈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침나절 카페는 음악도 켜지 않았고 한산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두어 모금 마시고서야 은희는 오빠와 단둘이 마주 앉아 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눈이 마주친 오빠의 시선도 어색했다. 은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의자를 조금 뒤로 빼더니 아메리카노를 물처럼 들이켰다. 은희를 힐끗 쳐다보고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남매는 7살 터울로 나이 차이 때문인지 둘이 함께 놀던 기억이 없다. 그의 얼굴은 혈색이 파리했고 안경 속으로 눈꼬리가 처져 보였다. 혈압 때문인지 입술이 약간 부은 듯하고 피부도 부석부석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다. 대면대면한 사이인 동생이 생뚱맞게 찾아오니 무슨 일이냐는 듯 비로소 쳐다본다. 그의 눈길에는 보호 본능이 강한 우리 집 특유의 여린 눈빛이 보였다. 오빠 입원했었다며? 못 가봐서 미안해. 은희의 말에 그는 이마를 잔뜩 찌푸리며 못마땅하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갑자기 하혈하는 바람에 입원한 거야. 놀라며 눈을 크게 뜨는 은희의 기색을 지우듯 고개를 저었다. 당뇨도 있고 혈압이 높아져서 갑자기 생긴 증세래. 그의 입은 말할 때마다 어색하게 벌어졌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오빠, 이빨이 이상해 보여. 이 하나 빠지니까 옆니도 빠지고 있어. 그는 거의 다 마신 커피를 마저 들이켰다. 와이셔츠 끝에 흰색 실밥이 빠져나와 흔들렸다. 핸드폰에서 톡이 연달아 오니 서두르는 눈치였다. 나한테 뭐 할 말 있니?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용무를 재촉하듯 물었다. 은희는 순간 머뭇거렸다. 또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예,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는 기다리던 전화였는지 표정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의 말에 은희는 미소로 응답했다. 그가 홀가분해졌으면. 아버지의 삶이 실패와 좌절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의 전부가 아님을 그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오늘이 제사인 건 아는지 올 것인지 궁금하긴 했다. 하지만 그것도 그의 선택이다. 은희가 남은 커피잔을 가리키며 더 있겠다는 손짓을 하자 그는 끄덕이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게 걷는 뒷모습이 영락없는 아버지였다. 지방대학을 나온 은희와는 달리 그는 좋은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다. 높은 경쟁을 뚫고 들어간 대기업을 1년도 안 다니고 그만두더니 사업을 시작했다. 그 후에 끔찍하게 그를 생각하던 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다.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말한 지 몇 달이 지났다. 열흘 전쯤에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알아보라고 했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야 만났다. 은희 눈에는 어머니를 둘러싼 제사 음식들과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는 갈비찜이 못마땅했다. 싱크대 위에 놓인 큰 조기도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지만 몇 번이나 같이 먹어봤는지 기억이 없다. 어머니는 고기전을 뒤집고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녹두 빈대떡을 특히 좋아했었다. 녹두 간 것에 고사리, 숙주나물, 도라지, 김치를 넉넉히 넣으라고 주문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취향대로 녹두에다 맵쌀을 갈아놓고 야채를 듬뿍 넣었다. 불기로 얼굴이 벌겋게 익은 어머니가 전기 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고루 저어 작은 국자로 떴다. 동그랗고 도톰하게 모양을 잡은 아기 손바닥 크기의 녹두전이 노릇노릇 익는 냄새가 나면 식구들은 군침을 흘렸다. 맛있겠다 하며 너도 나도 달려들어 손으로 뜨거운 녹두전을 덥석 집어들었었다. 어머니는 그때 전을 부치던 시간과 지금 맞닿아 있을까? 제사 준비를 돕기는커녕 전화도 하지 않을 은희를 빤히 안다는 듯이 어머니는 혼자 묵묵히 준비했다. 제사를 원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다. 은희는 코트를 방의 옷걸이에 걸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할 거니? 느려 터져서 도대체 뭐 했으니? 어머니는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통을 꺼내 건네며 독촉한다. 서둘러 색깔을 맞춰서 얌전하게 꿰. 마지못해 의자에 걸터앉은 은희는 느릿느릿 꼬치에다 소고기, 당근, 파, 버섯을 찌른다. 은희는 요즘 복지센터에서 3개월째 팀장을 보조하는 일을 맡고 있다. 30명의 생활관리사들의 업무를 확인하는 일이다. 주로 전화와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돕는다. 3개월이 지나면 임시 직원에서 정직원이 된다고 했다. 은희는 늘 임시직에 그쳤고 정식으로 입사한 적이 없었다. 내후년이면 40인데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 이젠 넘을 수 없는 벽 같았다. 이곳에서 정직원으로 뿌리를 내리고 싶어서 야근도 자청했었다. 그런데 이제 3개월이 거의 되어 가는데 하필 팀장이 이틀간 대전으로 세미나를 간 사이에 일이 생겼다. 문제가 된 생활관리사는 분명히 매일 방문하는 시간에 그 노인의 집에 갔다고 했다. 노인의 집에 가서 약도 챙기고 돌봐드렸다고 보고했었다. 그런데 방문 이후에 노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뒤늦게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알았고 센터로 들이닥쳤다. 방 천장에 매단 CCTV로 그가 확인한 결과인즉 생활관리사가 노인에게 소홀했다고 악을 썼다.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아들의 인상은 마르고 험악해 보였다. 센터는 자녀가 있는데도 독거노인으로 법적으로 위장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카드로 제 돈인 양 쓰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처지에 수치도 모르고 생떼를 부리고 있었다. 은희는 예전 같으면 그런 사람을 한심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시각이 달라졌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진실이 훨씬 더 크다고 믿었다. 그런 이유로 그에게 의례적인 말만 했다. 팀장이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음 날 팀장은 은희에게 일의 전모를 다 들었다며 쌀쌀하게 말했다.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그 소란을 제지하지 못한 점을 들먹이며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희가 다니는 시설복지센터는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지만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복지센터에 대해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말이 도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다. 이번 일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임시 직원의 탓으로 돌리고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 같았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일상을 유지하는 터전이 없어지는 것이다. 가장 큰 불안은 소속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소속이 없어지는 것은 은희에게는 막막함이 아니라 불안 그 자체였다. 순식간에 일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일이 중요하고 살아남는 것이 숙제인 그녀는 그 아들의 불안을 이해하는 구석이 있었다. 아버지라는 생존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내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은희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었다. 은희가 기댈 수 있는 등이 따뜻해지는 벽이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던 그날 어머니가 도착한 건 아버지의 임종 후였다.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물범벅이 된 은희의 모습을 보고 하던 첫 말이 그저 원망이었다. 너 왜 그날 나더러 빨리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어? 왜 아버지 얼굴에 흰 수건을 덮어놓지 않았니?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 후 몇 달 동안이나 잊을만 하면 그 말을 반복했다. 은희는 처음 들을 때에는 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말하는 게 억울하고 화가 났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그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매사 깔끔한 성격인 어머니가 깨끗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느낀 말로도 들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썼었다. 다시 마음을 가볍게 다지고 오랜만에 건 안부 전화에서 어머니는 또 그 말을 했다.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앙칼지게 대들었다. 누가 어머니 등을 떠밀었다고 자꾸 그 소리를 해? 잘 생각해봐.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그날 침을 꼭 맞아야 한다고 빨리 나갔잖아. 그날 엄마는 정말 이상했어. 그리고 흰 수건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놀라서 정신이 나갔는데 뭘 알아? 그날 일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던 은희가 사사건건 따졌다. 생각하지도 못한 딸의 갑작스런 반응에 어머니가 놀랐는지 맥풀린 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렇지. 너는 인정머리가 없지. 은희는 그날 이후 되도록 전화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원망 섞인 말을 들으면 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의 5년이라는 시간은 꼬박 아버지의 병을 수발하느라 얼룩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가 불쑥 집에 간 적이 있었다. 아버지의 방문을 여는 순간 어디에서도 느낀 적이 없는 특이하고도 꼬질꼬질한 냄새를 맡았다.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악취가 더 심했다. 몸에 손을 대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다. 팔다리가 성치 않은 아버지가 혼자 씻으니 대충 물로만 끼얹었을 것이다. 요양보호사 보고 같이 씻기자고 부탁해보지 그랬어. 그럼 얼마나 좋아. 죽어도 싫다고 발버둥을 쳐. 따뜻한 수건으로라도 닦자고 해도 몸부림치니 당할 장사가 어디 있니? 왼손 힘이 얼마나 센지.
엄마 혼자 못하면 나라도 부르지. 그래도 그렇지 냄새가 심해. 추궁하는 듯한 은희의 눈빛에 어머니의 표정이 민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은희가 몇 번 씻자고 재촉하자 아버지는 상만 찌푸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어머니와 함께 일으키고 끌고 앉혔는데 아버지의 몸은 둘이서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목욕탕 의자에 아버지를 앉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기고 씻기는 일이 여간 힘든 노동이 아니었다. 그날 어머니와 둘 다 땀범벅이 되어 샤워하고 식탁에 앉았다. 얼음을 넣은 생수를 마시며 눈이 마주쳤다. 은희의 입에서 퉁명스러운 잔소리가 쏟아졌다. 엄마, 자주 좀 씻겨드려. 아버지 방문도 좀 자주 활짝 열어주고. 넌 어릴 때부터도 내 애비의 차가운 성미를 닮았어. 은희는 그때도 어머니의 노고를 이해하기는커녕 눈에 보이는 대로 어머니 탓을 했었다. 나이를 먹어도 은희는 어머니에게 불현듯 화가 나는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말을 잘 듣고 똑똑한 아들에 대한 애착이 컸다. 그러니 성격도 시원찮고 행동도 굼뜬 그녀가 어머니의 성에 차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어머니의 눈밖에 난 그녀는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고 가족들에게서 멀어졌고 반항적이고 말없는 아이로 커갔다. 일찍이 부모에게 멀어지고 독립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그만큼 어머니와의 관계가 힘겨웠다. 어머니를 떠올리면 퍼붓는 잔소리,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상실감이었다. 이따금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죽어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어린 시절 잠시 맛본 가족 간에 흐르던 따스한 정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것 같았다. 그 무엇인가 도난당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자취를 감췄다. 어머니가 원하던 기업에 오빠가 합격을 한 날, 은희는 어머니 옆에서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다. 임석이는 훌륭해. 도취한 듯한 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큰 소리로 대들었다. 그렇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해. 어머니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지 메아리처럼 다시 그녀의 귀에 닿았다. 어머니에게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오빠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훌쩍 원주로 갔던 아버지가 몇 달 후에야 전화도 없이 집에 왔다. 어머니는 무책임하다며 극단적으로 화를 냈다. 화도 내지 않고 말도 없던 아버지는 원주 부근 마을의 집에 전세를 들었다 하고 또 2달 후에는 마을에 땅을 사서 과일 통조림 공장을 한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아주 간간히 집에 들러 산 위에 집도 지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옷가지만 챙겨주고 그런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원주로 놀러 오라는 초대에 집안 식구 중에 간 사람은 은희 혼자였다. 은희가 대학 1학년인 겨울방학 때였고 오빠는 친구들과 유통사업을 한다고 바쁠 때였다. 원주 터미널 앞에서 만난 아버지의 표정은 서울에서와는 사뭇 달랐다. 밝고 건강하고 활기에 넘쳤다. 아버지 땅은 산과 배밭을 합해서 2만 평이라고 했다. 과수원을 한다며 배나무밭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주로 마을에서 살고 산 위의 집에도 가끔 간다고 했다. 그날은 눈이 내렸다. 나무가 울창한 산은 온통 눈이었다. 은희의 눈에는 길이 없는데도 아버지의 걸음은 길을 빤히 안다는 듯이 거침없고 빨랐다. 오랜만인데 가족의 안부를 묻지도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족 간의 무심한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같았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니 그만 내려가자고 아버지의 뒤에서 투덜대며 산등성이까지 따라갔다. 조그맣고 소박한 흙집이 나타났다. 산에 있는 돌들을 골라서 짊어지고 옮기고
진흙을 발라 아버지 혼자 지었다고 했다. 맑은 물이 솟는 물줄기를 돌틈에서 발견했을 때 기뻐서 주저앉았다고 했다. 돌들을 치우고 엉달샘을 만들고 표주박도 달아놓았다. 말 그대로 자연이 주는 선물이었다. 은희는 순간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2악장에 나오는 깊은 산속 옹달샘 멜로디가 떠올랐다. 샘물의 맛은 그 선율처럼 달았다. 숲의 옹달샘물은 아버지의 생명수가 되었다. 작은 샘과 흙집을 보니 바로 아버지의 꿈을 그린 한 폭의 그림이었다. 아버지의 집은 흙으로 만든 방 하나가 전체였다. 방 안은 서너 평 정도였다. 낮인데도 방 안은 어두웠다. 왜 이렇게 깜깜해요? 창문을 만들지 않았어. 왜요? 호롱불 하나면 충분해. 아버지의 단순하고 무뚝뚝한 대답처럼 작은 호롱불의 힘은 대단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살리고 싶어서 오래된 호롱을 어렵게 구했다고 했다. 여린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방 안에 가득 퍼졌다. 불빛 아래서 고요한 공간이 생겼다. 구석에 이불 옷가지와 라면과 간단한 조리기구가 있었다.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부엌도 없고 화장실이 없어서 어머니가 오면 많이 불편하겠어. 아버지가 그 말에 동조했다. 깔끔해서 그렇긴 할 거야. 그날 은희는 여태껏 알던 아버지가 아니라 본 모습 그대로의 아버지를 보았다. 호롱불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천장 모서리에 꺾어질 만큼 컸다. 등 뒤에 큰 그림자를 앉히고 아버지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색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었다. 왠지 울음부터 터질 것 같았다. 우리 집 식구들의 관계가 화합되지 못하고 힘든 이유는 뭘까?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딸, 미안하다. 사업한다고 돈도 넉넉히 주지 못해서. 그런데도 잘 자라줘서 고맙고. 아버지는 가족 모두가 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내 엄마한테도 미안해. 사실 너희를 혼자서 키운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미안하긴 해. 너한테도 미안하고. 임석이 그놈은 어떻게 지내냐? 요즘 연락이 없어. 사업을 시작할 때 조금밖에 도와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더 주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말이 진솔하고 다정하게 들려서 은희는 마음이 한결 풀어졌다. 아버지가 건네는 말에서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 심리적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서로 간의 불신 때문이었다. 불신도 습성이 되었다. 깨고 나와야 할 벽이었다. 흙벽의 집은 장작 타는 냄새가 나고 허리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했다. 작은 방문뿐인데 공기가 답답하지 않았다. 좁은 방에서 아버지와 서로 등을 보이며 잤다. 몇 번을 뒤척이긴 했지만 군불된 바닥에서 자고 나니 몸이 개운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할 때쯤 도시의 환한 불빛을 보며 어머니가 원주에 가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런 집을 짓고서 궁상을 떤다고 탓할 것 같았다. 서로 그리는 집이 너무 달랐다. 은희는 후에도 다시 그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둘이서 잤다. 그 흙집에서 군불 냄새를 맡으며 잔 경험으로 서울에서도 잘 잤다. 산등성이 그 집은 도시에서 찌든 몸에 신선한 회복을 주는 고향 같았다. 오전에 오빠를 만나고 왔어. 식탁 너머 파막기가 남은 부수수한 어머니의 흰머리가 조금 들려지다가 멈춘다. 어떻든 얼굴이 좀 상했어. 힘든가 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이마에 자디잔 주름이 굵게 잡힌다. 종합검진은 받았다디? 직접 물어보지. 그런 입바른 소리가 튀어나오려는 것을 은희는 꿀꺽 삼킨다. 혈압이 조금 높아서 현기증이 났었나 봐. 일반적인 증상만 전했을 뿐인데 어머니는 걱정이 된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자식이 얼마나 가져간지 아니? 아, 또 작년 그 이야기야? 돈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빛났다. 은희가 어머니의 말을 막듯 앞질러 말했다. 알아서 잘할 거야. 오빠는 똑똑하잖아. 걔가 똑똑해? 왜 그렇게 속고도 세상을 모른다니?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한댄다. 도대체 왜 다들 안 되는 일만 골라서 벌린다니? 어머니에게는 돈이 피고 목숨이었다. 아버지의 사랑 대신 택한 것은 돈이었다. 남은 돈을 오빠에게 빼앗길 것 같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아들과도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 같았다. 오빠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다고 어머니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 것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어떤 집안이냐고 대뜸 물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들이 가난하지만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가난한 집은 골치 아프다며 내가 그 집 식구들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가 결국 그녀와 헤어진 이유를 말하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았다. 게다가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풀릴 듯 풀리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은희가 꼬치에다 도라지를 찌른다. 덜 데쳐진 당근은 잘 꽂히지 않았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억지로 꽂으려다 당근을 또 부러뜨린다. 고기전을 다 부친 어머니는 휴지로 프라이팬 바닥에 누른 기름 찌꺼기를 두세 번 닦았다. 그리고는 엉거주춤 꾸부정한 자세로 큰 스테인리스 냄비를 혼자 들려고 했다. 은희가 얼른 일어나 같이 옮겼다. 핏기가 없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걱정이 되었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몸도 좀 아껴가면서 해.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도 마. 아직은 끄떡 없어. 그리고 내가 왜 아들 두고 내 신세를 져? 원주 시내에 있던 배 통조림 공장이 부도가 나자 평소에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아버지가 쓰러졌다. 며칠 후에 깨어났지만 아버지는 말을 하지 못했고 오른쪽 얼굴과 팔과 다리에 마비 증세를 보였다. 어머니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버지도 죽고 너희 집은 길거리에 내몰렸을 것이라고 친척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다행히 사람을 알아보는 데까지 호전되었다. 순전히 정성껏 돌본 어머니 덕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후 경제권을 쥔 다음부터 돈에 대해 욕심을 부렸다. 아버지의 원주 땅도 아파트 대출을 다 갚겠다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헐값에 넘겨버렸다. 아버지에게 의논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집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남의 집이 되었다. 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눈치를 채고 어머니의 처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 은희는 여기저기 원서를 냈는데 면접에서 자주 떨어지곤 했다. 그러다 친구 소개로 출판사에 면접을 간 적이 있었다. 사무직에 지원했었는데 면접관이 이곳에서 일하기 어렵겠다는 말을 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색깔이 너무 많다고 했다. 친구에게 물으니 머릿속이 단순해야 일을 잘할 텐데 복잡하다는 말이라고 했다. 머릿속이 복잡한 것이 남의 눈에도 보이는구나. 그래서 되도록 단순한 일거리를 찾다가
대학 때 취득한 보육교사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해바라기 반 2살배기 아기들은 천진하고 보드라운 솜털처럼 부드러웠다. 어투나 행동에서 부모의 영향이 커 보이긴 했다. 하지만 아기들이 자기만의 설익은 개성으로 표정을 짓고 몸짓과 말로 자신을 표현했다. 다양하고 섬세한 변화의 순간들을 보고 받아주면서 그녀 내면에 순수하고 선한 아기가 생기를 되찾았다. 어린이집에 오래 잘 다니고 싶었는데 원장의 잔소리가 심해졌다. 원장의 불평을 늘어놓는 화살이 유독 그녀에게만 오곤 했다. 기회만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불친절하다, 같은 자리에 장난감을 놓아두지 않는다, 그런 말들로 볶았다.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기도 했지만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싶은 마음도 강했다. 그때가 1년 전이다. 어머니가 은희에게 2시간만 다녀가라고 했다. 그런 경우가 드물고 지친 목소리여서 거절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근무 시간도 원장 몰래 동료에게 부탁해서 시간을 바꿔야 했다. 어머니는 은희 얼굴을 보자마자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한의원에 간다면서 허둥댔다. 어머니가 나가자 집안은 조교한 공간이 되었다. 아버지의 방은 창에 드리워진 암막 커튼으로 어두웠다. 아버지는 미동 없이 침대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하얀색 이불 탓인지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만 자는 모습은 아기 같았다. 환기를 시키지 못해서인지 방 안을 장식한 미미한 냄새가 났다. 속이 메스꺼웠다. 아버지를 잠시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몸을 빼고 문을 약간 열어놓은 채 식탁으로 갔다.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그대로 가만히 있기를 바랬다. 왠지 불안해져서 커피를 마시려고 물을 끓였다. 머그잔에 커피 믹스 2개를 쏟았다. 은희는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냄새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 닫힌 베란다 문과 부엌문도 다 열었다. 그녀는 묘하게도 구석에 괴어있는 미세먼지 냄새, 숨어있는 냄새에 후각이 예민했다. 막상 코앞에 있는 좋은 냄새는 잘 맡지도 못하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냄새에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었다.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한 모금을 겨우 마실 때였다. 방 안에서 끙 하는 앓는 소리가 들렸다. 명치 위를 주먹으로 누르는 것처럼 무겁게 들렸다. 그녀는 겁이 덜컥 났다. 몸이 일으켜지지 않았다. 겨우 말했다.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는 사력을 다해 호흡하고 있었다. 호흡의 간격이 멀었다. 들숨과 날숨이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그녀의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힘없이 떨구었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방을 두리번거렸다. 아버지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지우고 싶었다. 열린 화장실 문 사이로 선반에 있는 큰 비닐이 보였다. 그 비닐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자를 때 사용했던 것으로 씻어 말려서 올려놓았었다. 그녀는 그 비닐을 화장실 바닥에 펼쳐 깔고 수건을 머리가 닿을 부분에 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잠옷을 벗기고 속옷은 입힌 채로 등을 껴안고 끌며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몸은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다. 따뜻한 물로 머리부터 감기고 얼굴과 몸도 조심스럽게 씻겼다. 힘없이 기우는 아버지 몸을 가슴과 다리로 막았고 손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아버지 몸이 뒤로 넘어갔다. 아버지, 조금만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은희는 그 말만 수없이 반복했다. 침대에 큰 수건을 펴서 아버지를 둘둘 말듯 물기를 닦고 속옷과 잠옷을 입히고 침대 위에 반드시 눕혔다. 그녀의 바지와 셔츠도 흠뻑 젖어 침대 밑으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제야 깨끗이 씻긴 아기를 바라보듯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때가 임종 시간이었는지 아버지는 눈을 멍하니 뜬 채로 있었다. 정지되는 듯한 순간을 느끼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죽음의 사자가 급습한 듯한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실핏줄이 느껴지지 않는 백색의 마른 얼굴, 검은 빛으로 타들어가는 입술, 미처 감지 못한 주름진 실눈. 문득 아버지가 은희의 작별 인사를 기다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희는 아버지의 차가운 뺨과 이마를 만지고 눈을 감기면서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가세요. 아버지 덕분에 살아있는 게 기쁘다는 거를 알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축 늘어졌던 몸이 아주 천천히 들썩였다. 아버지는 최대한 남은 힘을 다해 어깨를 모으고 몸짓으로 말했다. 고맙다. 총각을 다투며 달려드는 죽음과 싸우며 표현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 간절한 몸짓을 은희는 두 눈과 귀로 똑똑히 보고 들었다. 그때야 알았다. 아버지의 몸짓, 흙방에서 20살이었던 은희가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하고 싶었던 고백이었다.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야 그때의 마음과 다시 만났다. 아버지가 있어서 정말 고마워. 그것은 존재의 고마움,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건네는 마지막 몸짓이었다. 생명수로 씻겨진 존재가 진실을 드러내는 찰나, 아버지의 따뜻한 마지막 유언, 그 순간의 진실이 굳어진 관계의 벽들을 허물었다. 이슬이 맺힌 채 잠든 아버지의 눈을 감기고 은희는 그제야 안방 바닥에 철퍼덕 앉아 눈물을 쏟았다. 그때 식탁 위에서 계속 핸드폰이 울렸다. 은희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도 정신이 멍했다. 왜 전화를 받지 않니? 가슴이 자꾸 내려앉고 불안해서. 집 밖에 나오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해.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어머니의 넋두리 같은 황급한 말에 은희는 울먹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모습이 시시각각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점점 작아지는 듯한 아버지의 몸체 앞에서 그녀의 영혼은 시공을 헤맸다. 남편 노릇도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어머니의 눈초리 앞에서 술에 취해 화를 버럭 내던 아버지. 그 곁에 오빠의 멀어져가는 무거운 발소리. 고개를 푹 수그리며 방바닥만 보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서 다가왔다. 거듭되는 오해로 인한 반목. 서로를 이해할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고 서러웠다. 그녀는 그 와중에 아버지의 몸을 씻긴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싶었다. 아기들의 손과 엉덩이를 뽀송뽀송하게 씻기면 자기 몸을 씻은 것처럼 기분이 상쾌했었다. 아버지의 몸을 씻기며 은희는 홀가분해지고 싶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옹달샘부터 떠올랐다. 어머니는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은희를 쏘아보았다. 왜 흰천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덮지 않았니? 어머니의 말이 귀에 아득하게 울렸다.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하얀 천에 대해 화내는 어머니의 속내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주저앉은 은희를 보더니 서랍 속에서 흰 수건을 꺼내 아버지의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 앰뷸런스를 불렀다. 흰 가운과 흰 장갑을 낀 남자들이 들어오더니 아버지를 짐짝처럼 이불째에 말아 올렸다.
갑자기 휑해진 안방에서 은희의 시선은 창가에 세워진 아버지의 지팡이에 머물렀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몸짓을 안타깝게도 은희만 또 보았다. 아버지의 그 몸짓은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진실이었다. 그렇지만 은희는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지쳐 쓰러질 만큼 병든 아버지에게 헌신을 한 사람이다. 어머니는 이별의 종집으로 하얀 수건을 덮어주고 싶었을 것이다. 어머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의 다정한 심성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원주산에서 은희가 만난 아버지는 자연 속에서 기쁘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의 꿈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다. 원주의 산에서 본 아버지의 기뻐하는 표정과 모습을 어머니에게서는 본 적이 없다. 어머니의 꿈은 뭘까? 제사가 싫었던 것은 그때 만난 아버지가 은희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제사를 형식으로 차린다는 것이 은희는 내키지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람은 너무나도 각기 다른 표현과 형태로 사랑하며 사는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어느새 검정 원피스로 갈아입고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다. 3년만 제사를 지내자고 말했지만 매년 제사상을 차릴 것이다. 제사상이 어머니가 말하던 또 다른 하얀 수건인 것처럼 정갈해 보인다. 10시가 되었다. 은희가 부엌 귀퉁이에 있던 작은 상을 갖다 놓았다. 어머니는 오빠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향에 불을 붙이며 낮게 말했다. 아버지 영정을 향해 앉았다. 은희의 눈에 어머니의 마른 등이 쓸쓸해 보였다. 문소리가 나고 오빠의 기침소리에 현관으로 갔다. 그도 들어서자마자 안경부터 닦는다. 밖에서 눈을 맞으며 걸어왔는지 코트의 어깨 부분이 젖었다.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아기들을 반갑게 맞이하듯 은희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왔어요. 어머니가 말없이 오빠를 올려다본다. 까만 양복과 넥타이를 맨 그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았다. 은희는 거실 등을 끄고 그에게 라이터를 건넸다. 그는 제사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촛대 위에 초에 불을 켰다. 산속 아버지 방에서 호롱불을 켜놓은 것처럼 집안은 고요 속에 잠겼다. 복잡한 마음을 순식간에 비워냈던 아버지 방에서의 무건의 시간이 떠올랐다. 지금은 생과 죽음이 대면하는 시간이다. 커튼 사이로 흰 눈이 내리는 것이 보인다. 원주에서 흩날리던 눈송이들이 이날도 하늘에서 흩날렸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터놓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눈이 되어 땅에 묻힌 아버지에게 다가간다. 임석과 은희의 미성숙한 채로 얼어버린 마음의 응어리들이 녹고 녹아서 눈이 되어 땅에 떨어진다. 눈은 땅에 닿는 순간 덜어 녹거나 밟히거나 쌓이기도 한다. 눈의 감촉은 더없이 차갑고 폭신하고 가볍다. 눈발 속에서 아버지가 꿈에 그리던 방 안에 모두 모여 앉았다. 밥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맑았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사랑과 미움이 시실과 날실처럼 교차하는 가족이라는 관계. 가장 가깝지만 그러기에 가장 상처를 주기도 쉬운 사이가 바로 가족인 듯 합니다. 우리 가족은 왜 그럴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소설을 통해 가족을 더욱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국자로 팥죽을 퍼내면 금방 다시 아물어지듯 가족도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서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쌀 때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사랑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